새벽 5시, 인정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이 있었으니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약초방 인정당이었다. 나무 간판은 세월의 발에 글씨가 희미했지만 문을 여는 손길만큼은 한결같았다. 강덕수, 76의 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가게 문을 밀었다. 가게 안에는 천장까지 닿는 나무 서랍장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랍마다 붓글씨로 적힌 약초 이름들, 당귀, 황기, 감초, 두충. 수십 년 손때가 묻은 서랍 손잡이는 반질반질했다. 덕수는 저울을 꺼내 먼지를 닦고 약봉지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약을 짓는 동작만큼은 여전히 정확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약방 할아버지라 불렀다. 아이 적부터 그 손에서 지은 감기약을 먹고 자란 이들이 이제는 자식을 데리고 와 같은 약을 받아갔다. 인정당은 그렇게 3대를 이어온 동네의 마음이었다. 덕수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과 사정을 다 기억했다. 혈압이 높은 정육점 주인에게는 늘 결명자를 더 넣었고 잠을 못 이루는 세탁소 아주머니에게는 산조인을 챙겨주었다. 돈이 없어 쩔쩔매는 젊은 부부에게는 슬쩍 값을 깎아 주고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매년 10월 29날이 되면 덕수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약을 지었다. 누구에게 줄 약인지, 왜 짓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는다 해도 덕수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완성된 약봉지는 늘 같은 방식으로 포장되었다. 한지로 곱게 싸고 3끈으로 10십자 매듭을 짓고 마지막으로 붓글씨 3글자를 적었다. 서연호. 그 이름의 약봉지는 팔리지 않았다. 계산대 뒤편 자물쇠 채워진 서랍 속으로 조용히 들어갈 뿐이었다. 그 서랍은 오직 덕수만이 여는 곳이었고 안에는 이미 수십 개의 약봉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종이가 누렇게 사가 손대면 부스러질 지경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지난 가을에 넣은 것이었다. 매듭을 묶는 손끝에서만큼은 76 노인의 시간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가게 뒷방에는 손녀 지원이 함께 살고 있었다. 28, 약학대학원을 다니다 휴학하고 할아버지를 돌보러 내려온 아이였다. 부모를 일찍 여인 지원에게 덕수는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였고 지원은 할아버지에게 하나 남은 핏줄이었다. 지원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할아버지의 혈압을 재고 약봉지 포장을 도왔다.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덕수는 늘 괜찮다는 말뿐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지원이 청진기를 챙기며 말했다. 덕수는 서랍 정리를 하다 말고 손사래를 쳤다. 바쁜 철인데 무슨 병원이냐. 가을엔 감기 손님이 몰려. 그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덕수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하며 서랍을 마저 닫았다. 그 서랍이 바로 잠긴 서랍. 지원이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 서랍이었다. 지원은 어릴 적부터 그 서랍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10살 무렵 호기심에 손잡이를 당겨본 적이 있었다.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물었더니 평소와 다른 낯빛으로 그건 손대지 마라 하셨다. 그날 이후 지원은 다시는 그 서랍을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매년 10월이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서랍 앞에서 한참을 앉아 계시던 뒷모습을 기억할 뿐이었다.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지원은 언젠가부터 묻지 않게 되었다. 그날 오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손님이 뜸한 시간, 덕수는 계산대에 앉아 오래된 약재,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다.
지원은 뒷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가게 쪽에서 나는 낮은 신음을 들었다. 뛰어나가 보니 덕수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할아버지. 지원이 놀라 달려가 부축했다. 덕수는 정신이 흐릿한 채로 무어라 중얼거렸다. 지원의 귀에 어렴풋이 들린 것은 이름 하나였다. 연호가. 지원은 순간 멈칫했지만 지체할 틈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빗소리를 뚫고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채우기까지. 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손은 평생 약을 짓던 손이었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다. 지원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창밖으로 인정당의 불빛이 빗물에 젖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인정시장은 원래 피란민들이 모여 만든 동네였다. 전쟁이 끝난 뒤 갈 곳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좌판을 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시장이 되었다. 덕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25 젊은 나이에 남쪽으로 내려와 낯선 땅에서 손에 익은 것이라고는 약초 다루는 재주뿐이었다. 고향에서 한의원 집안의 막내로 자라며 어깨너머로 배운 그 재주 하나로 덕수는 이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펴고 약초를 팔기 시작했다. 좌판은 곧 천막이 되었고 천막은 판잣집이 되었고 판잣집은 다시 지금의 벽돌 가게가 되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었다. 가게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덕수가 시장 좌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청년은 지금의 노인과는 사뭇 다른 형형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손님들은 종종 그 사진을 보며 총각대는 인물이 훤하셨네 하고 농을 던졌고 덕수는 그때마다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진 귀퉁이에는 아주 흐릿하게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잘려나간 흔적이 있었다. 마치 원래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던 사진에서 한 사람만 남기고 오려낸 것처럼. 지원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일었지만 할아버지의 굳게 닫힌 입술 앞에서는 늘 질문을 삼켰다. 언젠가 지원의 어머니, 그러니까 덕수의 딸이 살아있을 때 지나가듯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젊어서 큰 슬픔을 겪으셨어.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지.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것이 지원이 아는 전부였다.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원은 할아버지를 부축한 채 가게 문을 향해 소리쳤다. 이웃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놀라 뛰어나와 우산을 받쳐주었다. 빗물이 셋의 몸을 흠뻑 적셨지만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지원은 구급차에 함께 오르며 할아버지의 흐릿한 눈동자가 자꾸만 가게 안쪽 그 잠긴 서랍이 있는 방향을 향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곳에 두고 온 무언가가 못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처럼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제나 굳건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작고 가벼워 보인 적이 없었다. 지원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들었던 그 이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연옥.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 가게 어딘가에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처럼 지원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할아버지의 76년 인생 어딘가에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묻혀 있다는 것을. 병원 응급실 앞. 지원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수술실 표시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다. 지원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소용돌이쳤다. 할아버지의 건강, 그리고 방금 스쳐들은 낯선 이름 하나. 그날 밤, 인정당에 불 꺼진 가게 안에서는 자물쇠 채워진 서랍만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인정당의 낡은 나무 문턱은 오늘도 수많은 발걸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문턱 너머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1950년 황해도 어느 읍내 19 덕수는 한약방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약초 써는 법을 배우던 소년이었다. 그해 봄 덕수의 집안과 이웃한 포목점 집딸 서연옥과 혼담이 오갔다. 연옥은 17, 곱게 따은 머리에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되는 처녀였다. 두 집안 어른들의 뜻으로 정해진 혼사였지만 덕수와 연옥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사이라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정훈 소식을 들었을 때 둘 다 얼굴을 붉히면서도 은근히 기뻐했다. 정훈한 사이라고는 하나 두 사람이 대놓고 만날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다. 그래도 덕수는 종종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는 척하며 연옥의 집 앞을 지나쳤고 연옥은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척하며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어느 날은 덕수가 산에서 캔 도라지 뿌리를 한지에 곱게 싸서 담장 너머로 건넨 적도 있었다. 연옥은 그것을 받아들고 볼이 발그레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저녁 연옥의 어머니가 도라지 나무를 무쳐 저녁상에 올렸는데 연옥은 그 나무를 먹으며 내내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가을 혼례를 약속한 두 집안은 이미 날짜까지 받아놓은 터였다. 10월 29날 그것이 두 사람의 혼례일이었다. 연옥의 어머니는 벌써부터 혼수를 장만하기 시작했고 덕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약방을 물려줄 채비를 서둘렀다. 덕수는 그해 여름 내내 언젠가 자신의 색시가 될 연옥을 위해 몸에 좋다는 약재들을 하나둘 모아두었다. 인삼 몇 뿌리, 대추, 구기자. 혼례를 올리면 첫 선물로 건네줄 생각이었다. 소년의 마음은 온통 다가올 가을에 가 있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전쟁이 터졌다. 처음에는 먼 곳의 소식으로만 들리던 전황이 순식간에 마을 가까이까지 밀려왔다. 피란 행렬이 신장로를 가득 메웠고 두 집안 어른들은 서둘러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혼례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덕수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연옥의 집안은 늙은 조부모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며칠만 더 있다 뒤따르겠다고 했다. 덕수와 연옥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가 있어요. 나도 곧 뒤따라갈게요. 연옥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약속하는 거지. 10월 29날 어디에 있든 그날은 잊지 말아요. 잊을 리가 있나요? 죽어도 안 잊어요. 연옥은 품에서 손수건 한 장을 꺼내 덕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신이 직접 술을 놓은 것이었다. 한쪽 귀퉁이에 작은 매화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어디에 계시든. 덕수는 그 손수건을 품에 넣고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는 피란 행렬에 올랐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지만 연옥의 모습은 이내 먼지, 이는 신장로 저편으로 사라져 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전선은 예상보다 빨리 굳어졌고 38선은 다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 덕수는 남쪽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잡았지만 소식 한 장 오가지 못하는 세월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몇 해 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덕수는 홀로 남아 아버지에게 배운 재주로 생계를 이어야 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덕수는 연옥을 잊지 못했다.
정전협정 소식이 들려왔을 때 24세 덕수는 이제 곧 길이 열릴 거라 믿었다. 하지만 휴전선은 오히려 더 굳게 닫혔다. 이산가족을 찾는 방송이 시작될 때마다 덕수는 라디오 앞을 떠나지 못했다. 행여나 연옥의 이름이 불릴까, 행여나 그녀의 가족 소식이라도 들릴까 귀를 기울였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다. 덕수는 그 손수건을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다. 매화수가 놓인 자리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졌다. 10월 29날이 다가올 때마다 덕수는 그날의 약속을 떠올렸다. 어디에 있든 그날은 잊지 말라던 연옥의 말. 그래서 덕수는 그날이면 늘 연옥을 위한 약을 지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정말로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믿음 때문이었다. 몸이 약했던 연옥을 위해 기력을 보하는 약재를 정성껏 골라 짓고 한지로 싸고 삼끈으로 매듭을 지었다. 그것은 약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운 행위였다. 사람들은 몰랐다. 덕수가 평생 독신으로 지낸 것도, 매년 그 하루만은 가게 문을 닫고 골방에 틀어박히는 것도 모두 19 그의 가을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남쪽 생활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주변에서는 혼처를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피란민 처지의 교수를 소개하려는 이도 있었고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이웃 아주머니도 있었다. 그때마다 덕수는 정중히 손을 내저었다.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지만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는데도 그 정혼자가 나타나지 않자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덕수는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연옥이 건넨 손수건을 품에 지닌 채 그는 묵묵히 약초를 썰고 저울을 재는 나날을 이어갔다. 1970년대 초 대한적 십자사를 통한 이산가족 찾기 소식이 신문에 실릴 때마다 덕수는 빠짐없이 서신을 보냈다. 이름 서연옥, 고향 황해도, 어느 읍내, 헤어진 시기 1950년 여름. 몇 번이고 신청서를 써서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확인된 소식 없음. 그래도 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1983년 온 나라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 눈물을 흘리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방영되던 그 여름에도 덕수는 밤낮으로 화면 앞을 지켰다. 혹시나 연옥의 이름이 적힌 팻말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그 넓은 운동장을 가득 메운 수만 개의 사연 속에서도 연옥의 소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무렵 덕수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이는 같은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던 최 씨 노인이었다. 최 씨는 덕수와 마찬가지로 이북에서 내려온 처지였고 두 사람은 술 한잔 나누며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최 씨가 물었다. 자네, 그 색시 진짜 찾을 수 있다고 믿는가? 덕수는 한참을 말없이 술잔만 바라보다 대답했다.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걸세. 살아있든 아니든 나는 그날을 잊지 않기로 했으니까. 최 씨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매년 10월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덕수의 가게 문 앞에 국화한 송이를 놓고 가곤 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덕수의 검은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딸을 하나 얻은 것은 훗날 먼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여인과의 짧은 인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인연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여인은 덕수의 마음 한구석에 늘 다른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결국 딸을 남겨두고 조용히 떠났다. 덕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렇게 홀로 딸을 키우며 덕수는 인정당 문턱을 넘는 모든 이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다.
그리고 매년 10월 29날이면 여전히 그 약봉지를 지었다. 그것은 이제 습관을 넘어 그의 삶을 지탱하는 뼈대와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훗날 딸이 자라 지원을 낳고 그 딸마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덕수는 무너지지 않았다. 어린 지원을 품에 안고 그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자신처럼 그리움 속에 살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그리움만은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 덕수는 그렇게 반백년이 넘는 세월을 하루하루 버텨왔다. 손수건은 낡고 낡아 이제는 매화 수의 실오라기마저 몇 가닥 남지 않았지만 덕수는 여전히 그것을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가끔 시장 젊은이들이 덕수에게 재혼을 권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지원의 어머니가 어릴 적 호라비로 딸을 키우는 덕수를 안쓰럽게 여긴 이웃들이 여러 차례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 그때마다 덕수는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 마음의 방은 이미 다 찬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한결같음에 존경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갔다. 인정시장에서 강덕수라는 이름은 어느새 신의와 정절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의사는 지원에게 담담히 말했다.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실신이었고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지원은 그제야 겨우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의식이 돌아온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도 자꾸만 가게 걱정을 했다. 손님들 약은 누가 짓나? 문은 잠갔니? 지원은 그런 할아버지를 다독이며 가게는 자신이 맡아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쉬시라고 했다. 병원에서 가게로 돌아온 지원은 처음으로 혼자 인정당의 문을 열었다. 익숙한 약초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할아버지가 없는 가게는 어쩐지 낯설고 휑했다. 지원은 약학을 전공했다고는 하나 한약재를 다루는 일은 손에 설었다. 다행히 오랜 단골들이 사정을 듣고는 너그럽게 기다려 주었고 몇몇은 오히려 지원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며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지원은 문득 계산대 뒤편 서랍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없는 동안 재고라도 파악해 두어야 손님들에게 약을 지어줄 수 있을 터였다. 서랍장은 위쪽 칸부터 순서대로 열어보아도 대부분 익숙한 약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문제는 계산대 아래 가게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이었다. 그 괴짝만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랜 세월 손님들에게 지어주다 남은 자투리 약봉지들, 포장하다 만한지 뭉치, 빛바랜 영수증, 다발 같은 것들이 뒤섞여 쌓여 있었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팔을 걷어붙였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이것만이라도 정리해 두면 좋아하실 것 같았다. 괴짝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분류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몇십 년은 됨직한 낡은 약저울, 색이 바랜 처방전 묶음, 심지어 지원이 태어나기도 전인 시절의 영수증까지 나왔다. 지원은 그것들을 보며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의 두께를 새삼 실감했다. 저녁이 다 되어 갈 무렵 괴짝 바닥 쪽에서 낯선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고 뚜껑에는 세월의 삭은 자물쇠 고리가 달려 있었지만 정작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이 혹시 그 잠긴 서랍과 관련된 물건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괴짝 정리를 하다 나온 것이니 살펴보아도 무방하리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한지로 곱게 쌓인 약봉지들이 가득했다. 하나같이 삼끈으로 10자 매듭이 지어져 있었고 붓글씨로 무언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가장 위에 놓인 봉지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서연호.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응급실로 실려가던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정신이 흐려진 채 되뇌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 약봉지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만 봉지마다 종이의 색과 삭은 정도가 조금씩 달랐다. 가장 위쪽,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봉지의 매듭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지난해 10월. 그리고 가장 아래쪽 밑바닥에 깔린 봉지는 종이가 누렇게 삭다 못해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지원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가장 오래된 봉지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종이가 부스러질까봐 숨조차 조심스레 쉬며 살며시 펼쳐보았다. 봉지 안쪽 접힌면에 붓으로 눌러 쓴 흐릿한 글씨가 있었다. 세월에 번지고 바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었다. 그것은 주소였다. 낯선 지명, 낯선 행정구역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눈으로 되짚어 읽었다. 어디에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다. 요즘 지도에서 찾아지지 않을 만큼 오래된 지명 같기도 했다. 지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도 앱을 켜고 그 주소를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거나 혹은 이름이 바뀐 지 오래된 곳이었다. 지원은 상자를 그대로 든 채 한참을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고 가게 안배결등 아래서 낡은 약봉지들이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다. 지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이 소용돌이쳤다. 서연옥은 누구인가? 할아버지는 왜 반세기가 넘도록 이 이름으로 약을 지어온 것인가? 그리고 이 약봉지 속에 적힌 낡은 주소는 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지원은 상자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 모든 것을 여쭤보리라 다짐하며 지원은 가게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튿날 아침 지원은 상자를 조심스레 챙겨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창가 침대에 기대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새 부쩍 야윈 얼굴이었다. 지원은 상자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레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덕수의 시선이 상자로 향하는 순간 노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놀람과 당혹,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괴짝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이 이름.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부르셨던 이름이랑 같던데요. 지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른 손으로 상자를 어루만지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이건 내가 볼 게 아니었는데. 덕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원은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며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물음은 던져진 뒤였다. 할아버지, 서연옥이 누구예요? 이 안에 있는 주소는 또 뭐고요? 덕수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어 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윽고 덕수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내 정혼자였다. 전쟁통에 헤어진 76년을 못 잊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지원은 숨이 턱 막혔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평생 홀로 지내온 할아버지에게 이토록 오래 품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덕수는 힘없이 웃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저 지나간 슬픔일 뿐인데. 내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이 주소는요? 이건 뭐예요? 덕수의 시선이 다시 상자로 향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건 나도 모른다. 언제부턴가 그 봉지 속에 있었어. 내가 적어 넣은 게 아니야. 지원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가 적은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 주소를 써넣었단 말인가. 덕수는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좁혔다. 몇 해 전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잠갔다가 아침에 열어보니 봉지 하나가 자리가 달라져 있더구나. 그때는 내가 착각한 줄 알았다. 그런데 펼쳐보니 안쪽에 낯선 글씨로 저 주소가 적혀 있었어. 지원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누군가 이 가게에 다녀갔고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는 뜻이었다. 그게 언제쯤이었는데요? 지원이 다급히 물었다. 덕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마 5년 전쯤이었을 거다. 그날따라 저녁에 낯선 손님이 하나 왔었지. 늙은 여자였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 약을 지어 달라 하지도 않고 그냥 서랍장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갔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쩌면 그날 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지원은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약봉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다른 손길이 닿았던 그 하나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원은 결심했다. 이 주소가 어디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지원은 상자를 챙겨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그 오래된 나무 괴짝 안을 한 번 더 살폈다. 혹시 다른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괴짝 바닥, 상자가 놓여있던 자리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더 나왔다. 빛바랜 신문지 오림이었다. 오래되어 글씨는 흐릿했지만 이산가족을 찾는다는 문구와 함께 몇몇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목록 어디에도 서연옥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지원은 그것이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얼마나 간절히 소식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원은 그 오림 조각마저 조심스레 상자에 함께 담았다. 병실을 나선 지원은 곧장 동사무소로 향했다. 낡은 한지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담당 공무원에게 내밀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그런 지명은 현재 행정구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나이 지긋한 직원 하나가 옛 지적도를 뒤적이더니 60년대 이전 행정구역 개편으로 폐지된 이름 같다며 인근 구청 문서보관소를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다. 지원은 그 실마리 하나를 붙잡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문서보관소는 시청 별관 지하에 자리하고 있었다. 곰팡내 나는 서고 사이를 뒤지던 지원은 결국 나이 많은 향토사학자 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백발의 노인은 돋보기 너머로 낡은 지적도와 지원이 가져온 주소를 번갈아 살피더니 무릎을 쳤다. 이건 예전에 객가 마을이었던 곳이오. 60년대 초 대규모 매립 사업으로 지형이 완전히 바뀌면서 행정구역이 통폐합됐지. 지금은 이름이 달라졌지만 대략 위치는 짚을 수 있을 것 같소. 노인은 옛 지도와 현재 지도를 겹쳐가며 한참을 짚어보더니 지금의 한 소읍, 외곽 지역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지원은 그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고 감사 인사를 거듭하며 자료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병실로 돌아가 할아버지에게 조사한 내용을 전했다. 덕수는 그 지명을 듣고도 딱히 아는 곳은 아니라 했다. 연옥의 고향과도 자신이 아는 그 어떤 곳과도 연결점이 없어 보였다. 지원은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 주소는 연옥의 고향이 아니라 연옥이 훗날 정착하게 된 곳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즉, 누군가 연옥의 소식을 전하려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5년 전 가게에 다녀갔다는 그 낯선 여인의 정체도 함께 풀릴 실마리였다.
지원은 인정시장의 오랜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특히 최 씨 노인, 아니, 이제는 세상을 떠난 최 씨의 아들이 물려받은 포목점을 찾아갔다. 최 씨의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들었던 이야기라며 아버지가 매년 10월이면 인정당 문 앞에 국화를 놓고 갔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두 노인 사이의 우정과 그 우정 속에 담긴 연옥에 대한 기억을 들으며 지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 하나를 지원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산가족 관련 소식들을 스크랩해 둔 기록이 빼곡했다. 수첩을 넘기던 지원의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20여 년 전 지역 신문 기사를 오려 붙인 부분이었다. 한 요양원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 기사였는데 사진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힌 이름이 지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모 할머니, 실향민. 기사에는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지만 오랜 세월의 인쇄가 흐려져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지원은 기사에 적힌 요양원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요양원의 위치가 문서보관소에서 확인한 그 낡은 주소와 놀랍도록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절묘한 연결이었다. 지원은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해당 요양원이 지금도 운영 중인지 확인했다. 다행히 이름은 바뀌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리는 동안 지원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정말로 그곳에 서연옥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있다면,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정말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한 그 사람이라면, 전화를 받은 것은 요양원의 사회복지사였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수십 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할아버지의 정혼자를 찾고 있으며 서연옥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혹시 그곳에 계셨거나 계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 전화 너머 사회복지사는 잠시 기다려 달라 하고는 한참 동안 자료를 뒤지는 듯했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지원은 숨죽인 채 기다렸다. 저희 기록에 서연옥이라는 성함은 없으시네요. 다만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20여 년 전에 이곳을 거쳐 가신 어르신들 중에 성함이 비슷한 분이 계셨던 것 같긴 한데 그때 기록은 저희 쪽에 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 시절엔 시설이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었거든요. 혹시 후신 기관에 문의해 보시겠어요? 지원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소개받은 후신 기관의 연락처를 받아 적었다. 통화를 마친 지원은 곧바로 다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이 든 목소리의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지원의 사연을 들은 직원은 놀랍게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옥 할머니, 네, 기억나요. 저희가 개편되기 전,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잠깐 저희 시설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때 제가 신입이었는데 워낙 조용하고 정갈하신 분이라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분, 그 뒤로 자제분이 모셔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요. 직원은 옛 서류를 뒤적이더니 당시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던 연락처 하나를 찾아냈다. 번호는 오래되어 지금은 없는 번호일 가능성이 컸지만 지원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실마리였다. 지원은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기기를 몇 차례. 지원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었다.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혹시 서연옥 할머니를 아시나요? 예전에 이 번호로 등록되어 있던 걸 보고 연락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조심스레 되물었다.
누구신데 그러시죠? 저희 외할머니 성함이신데. 지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할머니를 찾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전쟁통에 헤어진 정혼자 이야기, 평생 한 이름으로 약을 지어온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낡은 주소 이야기까지.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했다. 할머니가 지금도 가끔 그 이름을 말씀하세요. 강덕수라는 이름이요. 옛날 정혼자였다고, 전쟁통에 헤어졌다고. 저희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원 역시 눈물이 차올랐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남자는 외할머니가 몇 해 전부터 기력이 쇠하여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해 전 외할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다녀오시겠다며 며칠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정시장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다녀오셨다는 그 알 수 없던 외출의 정체가 이제야 풀리는 순간이었다. 전화를 끄는 지원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어느새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지원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할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76년 만의 소식이었다. 자칫 성급하게 전했다가 할아버지의 약한 심장에 무리가 갈까 두려웠다. 지원은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몇 번이나 멈추고 되짚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로 두 분이 만나실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지원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지원은 다시 병원을 찾아가기 전 잠시 인정당에 들러 마음을 가다듬었다. 가게 안은 고요했다. 지원은 계산대 뒤편, 이제는 텅 비어가는 나무 괴짝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다. 괴짝 옆으로 쌓여있던 오래된 처방전들, 손때 묻은 저울, 그리고 상자 속에 남아있던 수십 개의 약봉지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반평생에 걸친 그리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결심을 굳혔다. 이 소식을 오늘 밤 반드시 할아버지께 전해드리기로. 지원은 병실로 향하기 전 조사한 모든 자료를 하나로 정리했다. 문서보관소에서 확인한 옛 지적도 사진, 향토사학자가 짚어 준 현재 위치, 최 씨, 어른의 수첩에서 찾은 신문 기사, 요양원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와 나눈 대화까지. 지원은 그 모든 조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으며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반백년도 더 된 낡은 종이 한 장이 남긴 실마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어져 마침내 한 사람의 행방을 밝혀낸 것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약학을 공부하며 배운 꼼꼼함과 인내심이 뜻밖에도 이런 방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속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인정시장 골목 안, 오랜 세월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지내온 반찬가게 주인 조 여사를 찾아갔다. 조 여사는 덕수보다 2살 아래로 젊은 시절부터 인정당의 이웃이자 말벗이었다. 지원의 이야기를 다 들은 조 여사는 놀란 기색도 잠시 이내 눈물을 훔치며 예시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자네 할아버지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인물이 좋고 손재주도 좋은 사람이 왜 여태 혼자 사나 싶었지. 나중에야 알았어. 매년 10월이면 가게 문을 닫고 두문불출하시는 거. 처음엔 어디 아프신가 했는데 최 씨 어른한테 들으니 그날이 원래 혼례 날이었다더군. 전쟁만 안 났어도 진작 혼이 나셨을 텐데. 조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몇 해 전인가. 그러니까 아마 자네 말이 맞을 거야.
낯선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을 서성이시던 걸 나도 본 적이 있어. 모자를 눌러 쓰시고 한참을 가게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시더라고. 내가 손님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고개만 젓고 총총히 가시대.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인가 했지. 설마 그분이었을 줄이야. 지원은 조 여사의 말을 들으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옥 할머니는 분명 그날 인정당 앞까지 왔었다. 하지만 끝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했다.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마주하는 것이 그리운 만큼이나 무서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 그 주소는요? 봉지 안에 적혀있던 그 주소는 왜 남기고 가신 걸까요? 지원이 묻자 조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차마 얼굴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리고는 싶으셨던 게 아닐까. 죽기 전에 한 번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지. 직접 말할 용기는 없어도 지원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두 사람의 그리움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조용히 이어져 온 것이었다. 한쪽은 매년 약을 짓는 것으로, 다른 한쪽은 차마 전하지 못한 주소 하나를 남기는 것으로, 지원은 이제 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두 분 다 이제 80을 바라보는 연세였다. 이 만남이 기쁨이 될지, 혹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마음을 다잡았다. 무작정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서연호, 할머니의 손자와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원은 저녁 늦게까지 손자와 통화를 이어갔다. 손자의 이름은 민재였다. 민재는 외할머니의 건강이 요 몇 년 사이 부쩍 나빠졌다고 전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최근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이상하게도 옛날 일, 특히 전쟁통의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했다. 할머니가 요즘도 종종 그러세요. 10월이 되면 유난히 마음이 심란해지신다고. 젊었을 때 어떤 남자와 혼인을 약속했는데 전쟁 때문에 헤어지고 말았다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사셨다고. 저희는 그냥 그리움 많으신 어르신의 예시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설마 그 남자분이 정말로,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평생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셨을 줄은. 민재의 목소리도 젖어들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만남은 두 분 모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먼저 서로의 안부와 사진을 전하며 마음의 준비를 시켜 드리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원은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그 낡은 손수건 이야기를 민재에게 전했고, 민재는 놀랍게도 외할머니 역시 오래된 옷가락지 하나를 평생 지니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젊은 시절 정혼자에게 받은 것이라며 손이 야위어 이제는 헐거워진 그 반지를 실로 동여매어 늘 손가락에 끼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두 개의 신물, 손수건과 옷가락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증언해온 물건들이었다. 지원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재회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병실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가장 진실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병실 문을 열자 덕수는 여느 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침대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기색이 스치고 있었다. 연옥이 소식을 찾은 게냐? 지원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덕수의 두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76년 만에 처음 듣는 소식이었다. 살아있다는 게냐?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지원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지금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계세요.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다고는 하지만 살아 계세요. 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노인의 어깨가 들썩였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온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렸다. 병실 안에는 한참 동안 노인의 낮은 흐느낌만이 이어졌다. 한참 뒤 진정을 되찾은 덕수는 지원에게 그동안 조사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달라 청했다. 지원은 문서보관소에서부터 최 씨 아들의 수첩, 요양원 통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와의 대화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했다. 옷가락지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덕수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 반지, 내가 정훈하고 얼마 안 되어 사다 준 것이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얇은 것밖에 못 샀는데 그걸 여태 지니고 있었다니.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매화수가 놓인 자리, 색이 다 바랜 그 오래된 천 조각이었다. 이걸 받은 날 연옥이가 그랬다. 자기가 찾으러 오겠다고. 그런데 내가 먼저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평생이 다 지나서야 이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구나. 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다 준비할게요. 두 분이 다시 만나실 수 있도록 조금만 기운 내세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의 손을 마주 잡았다. 반세기 넘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이제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병실을 나서며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전했다. 민재 역시 외할머니께 조심스레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무리 없는 선에서 가장 빠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보기로 약속하며 통화를 마쳤다. 지원은 병원 복도에 서서 창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하나 없는 흐린 밤이었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밝은 빛 하나가 켜진 듯했다. 한편 조 여사는 지원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가게 앞에 서서 인정당 쪽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이웃으로 지내며 지켜본 덕수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혼자서 딸을 키우고 그 딸마저 앞세운 뒤에도 손녀를 정성으로 길러낸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이제라도 이런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는 것이 조 여사에게도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저녁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병원으로 향하는 지원의 손에 들려보냈다. 가시면서 욕이라도 하시라고. 큰일 앞두고 기운 차리셔야지. 이튿날 아침 민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복잡하시더라고요. 지원은 긴장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기뻐하시긴 했는데 동시에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보나. 늙고 병든 모습으로 만나고는 싶은데 두려우신 것 같아요. 지원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얼굴로 늙어온 두 사람이었다. 그리움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을 마주하는 것도 두려운 일일 터였다. 지원은 곧바로 병실의 할아버지에게도 이 소식을 조심스레 전했다. 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직이 말했다. 그 마음 나도 안다. 나 역시 두렵다. 이 늙고 병든 모습을 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하지만 지원아, 나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몸이야. 두려움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구나. 덕수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원은 그 말을 그대로 민재에게 전했다. 며칠 뒤 민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외할머니가 마침내 마음을 정하셨다는 소식이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갑작스러운 만남보다는 먼저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반백년 넘게 못다한 이야기를 글로 남아 먼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지원은 그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할아버지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다 드렸다. 병상에 기대앉은 덕수는 며칠 동안 몇 번이고 편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하고 싶은 말은 태산 같은데 막상 붓을 들면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지원은 조급해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나흘째 되던 밤, 덕수는 짧지만 정갈한 편지 한 장을 완성했다. 지원은 그 편지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편지의 내용은 간결했다. 그동안 지켜온 약속과 세월,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10월 29날 기다리겠습니다. 지원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76년 전 느티나무 아래서 나누었던 그 약속의 날짜가 이렇게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다. 며칠 뒤 연옥 할머니로부터도 답장이 도착했다. 민재를 통해 대신 붙여진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듯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살아 계셔 주어 고맙습니다. 이 못난 얼굴이지만 이제라도 뵙고 싶습니다. 덕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10월 29날 두 사람은 76년 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만남의 날짜가 정해지자 지원은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섰다. 할아버지의 퇴원 절차부터 서둘러야 했다. 의사는 아직 무리한 이동은 위험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덕수의 간곡한 부탁과 지원의 설득 끝에 결국 안전한 이동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휠체어와 산소통을 준비하고 만일에 대비해 근처 병원의 응급 연락처까지 챙겼다. 지원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평생을 기다려온 재회가 자칫 건강 문제로 어그러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했다. 만남의 장소는 인정당으로 정해졌다. 민재의 제안이었다. 외할머니가 몇 해 전 차마 들어서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그 가게 앞에서 이번에는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원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가게 안, 반세기 넘도록 연옥이라는 이름으로 약을 지어온 그 자리야말로 두 사람의 그리움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었다. 만남을 사흘 앞둔 저녁, 지원은 가게를 정성껏 정리했다. 낡은 서랍장을 닫고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채 자물쇠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약봉지들을 하나씩 꺼내 정갈하게 진열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흔적들, 누렇게 삭은 종이와 빗바랜 붓글씨가 오히려 그 어떤 장식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완성한 그의 새 약봉지를 서랍맨 앞에 놓아두었다. 이번만큼은 이 약봉지가 주인을 직접 만나게 될 차례였다. 병실에서도 덕수는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간호사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는 응원의 말을 건넸다. 지원은 매일 밤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옛 이야기를 하나씩 더 들었다. 19그의 여름의 이야기, 도라지나물 이야기, 느티나무 아래서의 마지막 약속까지. 지원은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기며 두 사람의 재회가 부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만남을 이틀 앞둔 날, 민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외할머니의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셨다는 소식이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긴장과 설렘이 오히려 노쇠한 몸에 무리를 준 듯했다. 지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이대로 재회가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들었다. 민재는 담당 의사와 상의한 끝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짧게라도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이동이 어려운 외할머니 대신 덕수가 요양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지원은 곧바로 병실의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덕수는 잠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지. 내가 가야지. 평생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 않겠니? 지원은 의료진과 상의해 안전한 이동 계획을 다시 세웠다. 구급차를 대절하고 담당 간호사 한 명이 동행하기로 했다. 만남의 장소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정해졌지만 지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정당의 마음만은 그곳에 함께 가져가고 싶었다. 그리하여 지원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가장 최근의 약봉지, 서연옥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봉지를 조심스레 보자기에 싸서 챙겼다. 76년 만에 그 약봉지는 마침내 주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지원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이 두 분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올지 지원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7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온 약속과 그리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었다. 지원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부디 두 분께 이 시간이 아프지 않은 오직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지원은 짐을 꾸리며 문득 할아버지가 반백년 넘게 홀로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다. 매년 10월이면 홀로 가게 문을 닫고 약을 짓던 그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그리움까지. 이제 그 모든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며 오래된 약저울과 서랍장,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을 눈에 담았다. 사진 속 잘려 나간 자리에 이제 곧 다시 온전한 이야기가 채워지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지원은 만남을 준비하며 오래된 앨범 하나를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린 지원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걷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지원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덕수 역시 손녀를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원은 그 사진을 보며 새삼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살면서도 자신에게만큼은 한 번도 그 무게를 느끼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히려 그 그리움을 손녀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온 것이었다. 지원은 그 사진을 조심스레 챙겨 만남의 날 할아버지의 짐 속에 함께 넣어두었다. 10월 29날 아침, 하늘은 맑고 청명했다. 구급차 안,
덕수는 단정한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지원이 병원 매점에서 급히 사다 드린 것이었지만 노인의 마른 몸에도 제법 잘 어울렸다. 덕수는 품 안에 손수건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들녘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노인의 눈빛은 76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아득했다. 2시간 남짓 달린 구급차가 마침내 지방의 한 요양병원 앞에 멈춰섰다. 민재가 먼저 마중을 나와 있었다. 30 초반의 청년은 지원과 덕수를 보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원은 민재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집안의 오랜 인연이 이제야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지원은 새삼 벅찬 마음이 들었다. 민재는 휠체어를 준비해 덕수를 조심스레 옮겨 태우며 나직이 말했다. 할머니가 아침부터 계속 창밖만 보고 계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지원은 휠체어를 미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덕수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숨결이었다. 마침내 복도 끝, 볕이 잘 드는 창가 병실 앞에 다다랐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백발의 노파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등을 돌린 채였지만 그 옆모습만으로도 지원은 직감할 수 있었다. 저분이구나. 민재가 조심스레 문을 열며 낮게 불렀다. 할머니, 오셨어요. 노파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주름진 얼굴 위로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눈매만큼은 그대로였다. 연옥이었다. 노파의 두 눈이 휠체어에 앉은 덕수를 향했다. 순간 병실 안에 시간이 멈춘 듯했다. 76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19과 17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덕수 씨. 연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덕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지원과 민재가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덕수는 손을 저으며 스스로 일어서고자 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기어이 두 발로 서서 연옥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짧은 몇 걸음이 76년의 기다림을 건너는 걸음이었다. 연옥아, 늦어서 미안하다. 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였다. 덕수가 황급히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다. 두 노인의 손이 마침내 맞닿는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다. 연옥은 덕수의 손을 붙잡은 채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덕수 역시 힘없이 무릎을 꿇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반백년 넘게 쌓여온 그리움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옥의 뺨을 어루만졌다. 세월에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그녀가 홀로 견뎌온 시간의 흔적으로 느껴졌다. 고생 많았지. 그 오랜 세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덕수의 말에 연옥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저는 당신이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옛 고향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인정시장에서 약방을 하는 노인이 있는데 이름이 강덕수라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연옥은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보였다. 실이 다 사가 해진 매와 무늬가 있는 손수건 조각이었다. 지원은 그것을 보고 놀랐다. 할아버지가 지닌 것과 짝을 이루는 연옥이 직접 수놓은 원본 도안의 나머지 절반이었다. 이걸 반으로 나눠 가졌던 거 기억하세요? 헤어지던 날. 저도 모르게 손수건을 반으로 찢어서
한쪽은 당신 손에, 한쪽은 제가 가졌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맞춰보자고 혼자 그렇게 다짐했었죠. 덕수는 품에서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연옥이 내민 조각과 맞춰 보았다. 찢긴 단면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매화한 송이가 온전히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지켜보던 지원과 민재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병실 안에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반백년 넘게 흩어져 있던 두 조각의 천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그 순간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지원은 가져온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 든 약봉지를 조심스레 꺼냈다. 붓글씨로 적힌 이름, 서연옥. 지원은 그것을 연옥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건 할아버지가 매년 10월마다 지으신 약이에요. 혹시라도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드리려고 7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으셨대요.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받아 들었다. 삼끈으로 묶인 매듭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다시 한번 흐느꼈다. 평생을 이렇게 저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먼저 찾아뵐 용기조차 내지 못했는데 덕수는 연옥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거다. 내가 그 주소를 남기고 가지 않았다면 나는 끝내 너를 찾지 못했을 게야. 그리고 우리 지원이가 그 주소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테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 둘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놓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연옥은 그제야 지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지원의 두 손을 감싸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사람 얼굴도 못 보고 눈 감았을 게야. 지원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저으며 연옥의 손을 마주 잡았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였다. 그 바람 속에는 76년 세월의 그리움과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의 안도가 함께 실려있는 듯했다. 민재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으며 지원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 할머니, 요 몇 년 새 이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봐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병실 창 너머로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나란히 앉아있는 두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오래전 멈춰버린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병실을 나서기 전 덕수는 마지막으로 연옥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으마.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하루하루를 너와 함께 보내고 싶다. 연옥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재회는 그렇게 76년 만에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다. 떠나기 전 민재는 지원을 배웅하며 나직이 물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주소는 결국 어떻게 남기신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다녀가신 거라면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못 하셨을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도 여쭤봤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날 가게 문 앞까지는 갔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마침 잠깐 자리를 비우신 할아버지 대신 가게가 비어있는 틈을 보시고는 충동적으로 들어가서 서랍 속 봉지 하나를 열어 주소만 적어 넣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마주할 자신은 없어도 살아있다는 흔적만은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다. 그 마음이 결국 오늘을 만든 거네요. 지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문득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몇 번이고 고쳐 쓰던 편지를 떠올렸다. 그 짧은 몇 줄에 담기 위해 노인이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던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되었다. 말로 다 못할 세월의 무게를 사람은 결국 가장 단순한 진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원은 조용히 병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아가고 있었다. 마치 오랜 이별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처럼 보였다. 재회 이후 덕수는 몰라보게 생기를 되찾았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무거웠던 것일까. 심장 수치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지원은 할아버지의 퇴원을 서둘렀고 며칠 뒤 덕수는 마침내 인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가게 문을 열던 그날 덕수는 오랜만에 손수 저울을 꺼내 약재를 재며 눈시울을 붉혔다. 손님들도 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저마다 안부를 물었다. 덕수는 그때마다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좋은 소식이 있었어. 덕수와 연옥은 이후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몸이 아직 자유롭지 못한 두 사람이었지만 지원과 민재가 오가며 서로의 안부와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어느 날은 덕수가 정성껏 지은 보약을 민재 편에 보내기도 했고 연옥은 답례로 손수 뜬 목도리를 보내오기도 했다. 두 노인의 오랜 그리움은 이제 조용하지만 확실한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다. 연옥의 큰딸, 그러니까 민재의 어머니가 인정시장을 찾아온 것이었다. 중년의 여인은 다소 굳은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지원은 순간 긴장했다. 여인의 표정에서 반가움보다는 복잡한 신경이 읽혔기 때문이었다. 여인은 자신을 소개한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실은 저는 이 만남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홀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재혼도 안 하시고 오직 저희만 보고 사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옛 정혼자를 만나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 솔직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머니의 인생에서 저희 아버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지원은 그 마음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감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지원 역시 알고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마음 이해가 돼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평생 다른 누구도 마음에 두지 못하신 게 어쩌면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딸에게는 서운한 일일 수도 있겠다고요.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누군가를 대신하거나 지우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저희 할머니를 만나 저희 어머니를 낳으셨고 그 인연도 분명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거예요. 다만 그 페이지 옆에 못다 이룬 또 다른 페이지가 나란히 있었던 거죠. 어머님의 아버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분이 어머님과 3남매를 사랑으로 키우신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진짜였을 거예요. 여인은 지원의 말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눈시울이 붉어진 여인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저도 압니다. 어머니가 평생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사셨다는 걸요. 어릴 때부터 10월만 되면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시던 게 기억나요. 저희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어머니가 우울해하시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니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저희가 어머니의 그 오랜 슬픔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다는 게. 지원은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남은 세월만큼은 그 슬픔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실 수 있게 됐잖아요. 저는 그게 두 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이건 지나간 세월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남은 세월을 함께 걷는 일이라고요. 여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사실 오늘 이곳에 온 것도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돼서 왔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한결 낫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게 안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여인이 돌아간 뒤 지원은 가게 문을 닫으며 문득 할아버지의 딸, 즉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생전의 아버지, 그러니까 덕수에 대해 그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 한 권을 지원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그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읽어 내려가던 지원은 한 구절에서 손을 멈췄다. 아버지는 늘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빛을 하고 계셨다. 처음엔 그게 서운했지만 자라면서 알게 됐다. 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 그리움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이기에 나에게도 그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주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지원은 그 구절을 읽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그리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랑의 모양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지원은 새삼 깨달았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다. 이튿날 지원은 그 일기장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했다. 덕수는 딸의 글귀를 전해 듣고는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참 부족한 아비였는데 그 아이는 나보다 더 큰 마음을 가졌었구나. 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할아버지도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제가 이어받아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드렸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덕수는 지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세 세대에 걸친 그리움과 사랑이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연옥의 딸도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인정당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온 두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덕수와 연옥은 매주 한 번씩 서로를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고 그때마다 인정당 가게 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세민도 무렵 지원은 연옥의 딸과 함께 낡은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연옥이 홀로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사진 뒷면에 흐릿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덕수가 가게 벽에 걸어둔 사진과 같은 해, 같은 계절에 찍힌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시절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그 사진을 조심스레 복사해 가게 벽 흑백 사진 옆에 나란히 걸어 두었다. 이제야 비로소 잘려 나갔던 사진 속 빈자리가 다른 사진으로나마 채워지는 듯했다. 민재 역시 그해 겨울 지원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두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챙겼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가족처럼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조부모 세대에 못다 이룬 인연이 손주 세대에서는 든든한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었다. 민재는 종종 지원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두 분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지원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인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원은 그 무렵부터 인정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뒤로 미뤄왔던 지원에게도 이제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이 생겨나고 있었다. 시장 청년회에서 알게 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원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볼 때마다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겨울이 찾아왔다. 덕수와 연옥의 만남은 어느덧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남은 세월을 채워가고 있었지만 노쇠한 몸은 계절의 변화 앞에서 자주 흔들렸다.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 연옥의 건강이 갑작스레 악화되었다. 폐렴 증세로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다. 소식을 들은 덕수는 만사를 제쳐두고 지원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누운 연옥은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보며 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76년을 기다려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덕수는 밤새 병실을 지키며 연옥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원 역시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과 계속 상의를 이어갔다. 사흘째 되던 밤, 연옥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다.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덕수에게 닿았다. 덕수 씨. 연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몸을 숙였다. 나 여기 있다. 아무데도 안 간다. 연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여한이 없어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덕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런 말 마라. 우리 이제 겨우 다시 시작했는데 어디를 간다는 게냐. 조금만 더 나와 함께 있어 다오. 연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 며칠 후 열이 내리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연옥은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담당 의사는 고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매우 다행스러운 경과라며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덕수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 일을 계기로 덕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서로 떨어져 지내며 오가는 만남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덕수는 지원과 민재, 그리고 연옥의 딸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아 조심스레 뜻을 밝혔다. 내가 살아온 세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옥이도 마찬가지다. 남은 시간이라도 하루빨리 한 집에서 지내고 싶구나.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연옥의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찬성이에요. 이제 두 분 그만 떨어져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분명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민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지원은 벅찬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좋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의 뜻이 모아지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연옥이 퇴원하는 대로 인정시장 근처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은 발 뻗고 나서 적당한 집을 알아보았고 마침내 인정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담한 한옥 한 채를 구했다. 마당에 작은 화단이 있는 집이었다. 지원은 그 화단에 연옥이 좋아한다는
매화나무 한 그루를 미리 심어두었다. 손수건에 수놓아졌던 그 매화가 이제는 현실의 마당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었다. 봄이 오기 전 연옥은 마침내 퇴원하여 인정시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삿날 지원과 민재 그리고 인정시장의 오랜 이웃들까지 모두 나와 짐을 날랐다. 조 여사는 손수 담근 김치를 한 통 들고 와 새살림을 축하해 주었고 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매년 놓아두었던 국화를 떠올리며 화단 한쪽에 국화 화분을 놓아주었다. 온 동네가 함께 축하해주는 그 광경을 보며 덕수와 연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한옥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저물어 가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았다. 연옥이 나직이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요. 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렇게 왔지 않니? 늦었어도 결국 왔지 않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댔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 하나가 겨울바람 속에서도 단단히 여물어 가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봄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함께 지내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덕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인정당의 문을 열었고 연옥은 몸이 허락하는 날이면 가게에 나와 그의 곁을 지켰다. 손님들은 처음엔 낯선 얼굴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두 사람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저마다 축복의 말을 건넸다. 어느 단골 손님은 웃으며 말했다. 약방 할아버지, 이제야 진짜 웃는 얼굴을 보네요. 덕수는 그 말에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다. 연옥은 가게 한편에 앉아 덕수가 약을 짓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저울을 재고 약초를 썰고 한지로 봉지를 싸는 그 익숙한 손놀림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76년의 세월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어느 날 연옥이 물었다. 그 서랍 속 약봉지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버리지 않을 거다. 그건 내가 너를 기다린 세월의 증거니까. 다만 이제는 새로 짓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말이다. 연옥은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덕수는 여전히 하루를 비워 약을 지었다. 다만 이번에는 봉지 속에 다른 것을 함께 넣었다. 매화나무에서 딴 첫 꽃잎 한 장이었다. 그는 그 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대신 연옥에게 직접 건넸다. 세월을 넘어 이어진 약속이 이제는 매년 새로운 의미로 새겨지고 있었다. 지원은 그해 겨울 휴학했던 학업을 마저 마치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의 곁을 지켜주시니 이제는 자신의 삶도 다시 걸어갈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원이 그 뜻을 전하자 덕수는 흔쾌히 등을 떠밀었다. 그래야지.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 늙은이들 걱정은 말고. 지원은 복학을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가게에 들러 두 분의 안부를 살폈다. 인정당은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지켜가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76년의 그리움 끝에 마침내 이루어진 사랑과 그 사랑을 이어준 한 젊은이의 정성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해 10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성묘를 다녀왔다. 지원의 어머니, 즉 덕수의 딸이 묻힌 곳이었다. 연옥은 처음 만나는 딸의 무덤 앞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되네요. 아버님을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손녀를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덕수는 딸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원은 두 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세대가 하나로 이어졌음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옥은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포목점 딸로 자랐지만 피란 시절 몸에 익힌 농사일이 아직 손에 남아 있었다. 상추와 고추, 그리고 도라지 몇 뿌리를 심었다. 도라지가 자라던 어느 날 연옥은 그 뿌리를 캐어 나무를 묻혔다. 밥상에 오른 도라지 나무를 보고 덕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76년 전 담장 너머로 건넸던 그 도라지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이거 그때 그 맛이구나. 연옥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저도 그날 이후로 도라지 나무를 볼 때마다 늘 당신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래도록 그 나무를 나누어 먹었다. 반백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온 작은 반찬 하나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맛을 담고 있었다. 이웃들은 두 노인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겹게 인사를 건넸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두 분을 위해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덕수와 연옥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랜 세월 자신들을 지켜봐 준 이웃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이듬해 봄, 매화나무에는 마침내 꽃이 피었다. 연분홍빛 꽃송이들이 마당 가득 흐드러지던 날, 덕수와 연옥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80을 넘긴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지난 세월의 슬픔보다는 남은 날들에 대한 잔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연옥이 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말했다. 이 나무, 우리보다 오래 살겠죠. 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좋지. 우리가 없어도 저 나무는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울 테니. 그리고 누군가는 그 꽃을 보며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겠지. 인정당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계산대 뒤편의 자물쇠 서랍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 쌓여있던 수십 개의 오래된 약봉지들은 지원의 제안으로 작은 유리 진열장에 옮겨져 가게 한쪽에 전시되었다. 손님들은 종종 그 앞에 멈춰서서 세월의 바랜 봉지들을 바라보며 지원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전쟁통에 헤어진 정혼자를 위해 반백년 넘게 약을 지어온 노인의 사연은 어느새 인정시장을 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지원은 그해 여름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약사 자격을 취득했다. 졸업식 날, 덕수와 연옥은 나란히 손을 잡고 참석해 지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지원은 졸업 후 인정당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이어받기로 결심했다. 전통 약초방의 정성과 새로운 시대의 지식을 함께 담아내고 싶다는 바람에서였다. 덕수는 그런 지원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 인정당도 대를 이어가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배운 것을 이제 내게 물려줄 수 있겠다. 10월 29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더 이상 그날은 슬픔과 그리움의 날이 아니었다. 대신 매년 그날이면 덕수와 연옥은 함께 느티나무가 있던 고향을 그리며 도라지나무를 무쳐 먹었다. 헤어지던 날의 기억을 이제는 함께 나누는 추억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다. 지원은 그 곁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하나씩 기록해 나갔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덕수와 연옥은 80을 넘기고도 몇 해를 더 함께했다. 두 사람은 크고 작은 병치레를 겪으면서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분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인정시장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진 그러나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들 했다. 조 여사는 종종 두 분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며 말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서로 아껴주는 모습 보니 나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원은 약사가 된 뒤에도 할아버지의 전통 방식을 소중히 이어갔다. 저울로 정확히 약재를 재고 한지로 정성껏 봉지를 싸는 그 오랜 방식을. 다만 이제는 현대적인 조제 지식을 더해 더 많은 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원은 가게 한편에 작은 책상을 두고 손님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몸의 병만큼이나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지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가을날 지원은 유리 진열장 앞에 서 있는 낯선 청년을 보았다. 청년은 오래된 약봉지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지원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 정말 실화인가요? 지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76년을 기다린 사랑이죠.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장 속 가장 오래된 봉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종이는 사가 부스러질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은 채였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별이 있다. 어떤 이별은 시간이 흐르며 잊히고 어떤 이별은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다. 강덕수와 서연옥 두 사람의 이별은 후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별을 원망이나 체념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 대신 매년 하루 약봉지 하나를 짓는 것으로 그 마음을 지켜냈다. 그것은 거창한 다짐이나 요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세월을 견디는 작은 정성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정성은 마침내 한 젊은이의 손을 거쳐 반백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결실을 맺었다. 인정시장의 밤은 오늘도 조용히 깊어간다. 인정당의 불빛은 예전처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켜진다. 다만 이제 그 불빛 아래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다. 저울을 재는 노인의 손,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노파의 얼굴,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써 내려가는 젊은 약사의 눈빛, 약봉지에 적힌 낡은 주소 하나가 불러온 기적 같은 재회는 오늘도 그렇게 인정시장, 골목 어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 세월은 흘러도 진심으로 지켜낸 약속은 결코 빗바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훗날 지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작은 책자로 엮어 가게 한쪽에 비치해 두었다. 손님들이 약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롭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책자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낸 시간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지원은 그 문장을 쓰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3대에 걸쳐 이어진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인정당의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다. 글씨는 더 바랬지만 그 아래를 지나는 발걸음은 오늘도 끊이지 않는다. 약을 지으러 오는 이들도 그저 지나가다 오래된 이야기가 궁금해 들어서는 이들도 있다. 그들 모두에게 인정당은 같은 것을 말해준다. 아무리 긴 이별도 진심 하나만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키는 일은 결코 요란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대하다는 것을. 몇 해가 더 흘러 연옥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다. 86의 나이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덕수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연옥은 눈을 감기 전 힘겹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고마워요. 다시 만나줘서. 이번 생은 정말 행복했어요. 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다. 너를 다시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다 선물 같았다. 연옥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그녀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자리에 작은 화단이 마련되었다. 덕수는 매년 봄이면 그곳에 앉아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와의 시간을 추억했다.
연옥이 떠난 뒤에도 덕수는 인정당을 떠나지 않았다. 지원과 함께 가게를 지키며 여전히 매년 10월이면 하루를 비워 조용히 예시를 되새겼다. 다만 이제 그날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었다. 헤어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길고 소중한 재회의 시간이 있었기에 덕수는 종종 지원에게 말했다. 인생이 그렇더구나. 아무리 긴 겨울도 언젠가는 봄이 온다. 다만 그 봄을 맞이하려면 겨울 내내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법이지. 지원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인정당의 문을 연다. 약초 냄새 가득한 그 작은 가게 안에는 76년의 기다림과 그 너머의 사랑이 여전히 조용히 숨쉬고 있다. 지원은 종종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곤 했다. 약은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 담긴 약 한 봉지에는 그걸 짓는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담기거든요. 손님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당에서 지은 약을 유난히 소중하게 받아들곤 했다. 지원은 할아버지에게서 약초 다루는 법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까지 함께 배운 셈이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원이 훗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되어갈 터였다. 인정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지금도 이른 새벽 5시면 인정당의 불빛이 가장 먼저 켜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불빛은 76년 전 어느 가을날 느티나무 아래서 나눈 작은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사람의 반평생에 걸친 정성으로 또 한 젊은이의 용기와 사랑으로 이어져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세상 모든 이별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당은 오늘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인정시장 어귀에는 이른 새벽 약초 냄새가 은은히 퍼진다. 그 냄새를 따라 걷다 보면 낡은 간판 아래 3대가 함께 지켜가는 작은 가게 하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세월을 이겨낸 사랑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다.